네, 4주차의 2차 시는 크림 전쟁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그 4주차에는 이슬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특히 그 오스만 제국이나 터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슬람 제국으로서 유럽 문명권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또한 19세기 들어서 오스만 제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러한 유럽에서의 문제들, 이런 혼란들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1850년 되면 크림 전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은 1850년대 특히 이 유럽의 강대국들이 참여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나폴레옹 전쟁과 같은 어떤 유럽 강대국들 간의 세력 전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 강대국들이 참여한 전쟁이고 거기에 러시아와 어떤 유럽 다른 강대국들 특히 프랑스와 영국들의 어떤 세력의 경쟁과 서로 간의 견제가 작용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림 전쟁의 배경을 우선 살펴보면요. 크림 전쟁은 1853년에서 56년에 동안 영국, 프랑스, 사르다냐죠. 터키 연합군과 오스트리아가 러시아를 침공을 한 사건이죠. 크림 전쟁, 크림 반도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현재는 우크라이나 이제 남쪽에 있는 지역이고, 얼마 전에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쪽으로 귀속을 그 흑해 지역의 이제 북쪽에 이제 있는 반도인데 이 지역이 러시아에게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1850년대 당시 상황을 보면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서유럽의 강대국들과 러시아와의 일정한 긴장 속의 협조 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럽 협조 체제 자체에 러시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나폴레옹 전쟁에서 러시아의 그 코자키병들이 그 승리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러시아와 서유럽 국가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당한 어떤 감성적인 면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는 유럽인들에 대해서 약간 열등감과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유럽 사람들 역시 러시아의 이런 세력 팽창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럽 사람들은 그 나폴레옹 전쟁에서 러시아 기병에 의해서 승리가 좌지우지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모욕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유럽의 강대국들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유럽 전체의 어떤 세력 판도를 결정시키는 그러한 전쟁에서 러시아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그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위상이 높아졌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들이 있고 또한 러시아의 당시 황제 그 알렉산드로 1세가 당시 유럽의 구세주로서 추앙을 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알렉산드로 1세의 어떤 그런 제안에 의해서 소위 그 신성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사이에서 맺어지면서 이것이 유럽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즉 빈 체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즉 어떻게 말하면 상당히 모순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빈 체제 자체가 유럽 협조 체제 자체가 러시아의 참여와 러시아의 동의에 의해서 러시아의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인데 그 안에서 유럽 강대국들 사이에서 러시아와 기존의 다른 서유럽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갈등과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럽의 강대국들과의 관계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질서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유럽의 서유럽 강대국들은 서유럽 강대국대로 일정한 거리감을 두면서 협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의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죠. 러시아의 이런 영향력이 유럽 내에서 이렇게 강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림 전쟁은 일종의 그 대러시아 예방 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서 이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방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슬라브 문명의 팽창을 봉쇄하려고 하는 서유럽의 의도가 포함된 것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보면 그 반프랑스 정서가 일정하게 그 확산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다름 아닌 나폴레옹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9세기 그 유럽의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상당히 조금 모순적인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반프랑스적인 동맹이 중심이 된 것 같다가 또 다른 모습에서 보면 반러시아적인 모습이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영국이 일정한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반프랑스 정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폴레옹 전쟁의 영향인 거죠. 나폴레옹 전쟁 이후 빈 체제의 핵심적인 모습 자체가 그 프랑스가 또다시 유럽 전체를 혼란을 빠뜨리는 그런 전쟁 일으키를 막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19세기가 지나가면서 반프랑스 정서는 약화되고 러시아에 대한 영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견제가 강화되는 거죠. 물론 독일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스마르크의 그런 복잡한 동맹 체제의 목적 자체가 1870년대, 80년대까지 반프랑스 동맹을 위주로 하면서 러시아를 독일 쪽에 묶어두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만큼 19세기에 이러한 복잡한 강대국들 간의 관계를 일정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지역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가 결합을 한다든지 또 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는 서로 간에 일시적인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럽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보이고 19세기 중반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크림 전쟁의 경우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이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림 전쟁의 결과로 그 오스만 제국은 해체되고 있고 약화되고 있었지만 유럽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가 크림반도의 모습입니다. 중간에 이제 블랙시가 있죠. 흑해가 있고 이제 서쪽으로 가면 이것이 그 이제 서유럽 지역으로 가는 그런 거죠. 발칸반도를 지나가지고 서유럽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흑해 지역을 보면 그러니까 크림반도의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요즘에도 현대 국제 관계에서도 이 부분은 러시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인 것이고요. 이 지역의 어떤 안보가 서유럽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또 서유럽 간의 어떤 갈등들이 벌어졌던 그런 지역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체에도 러시아 민족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어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갈등이 발생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자, 그럼 크림 전쟁의 발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림 전쟁의 발발 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전쟁이 왜 발생했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쟁이 과연 필요한 것이었냐라고 하는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선 발단은 종교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지 관할 문제가 논의가 되었는데 즉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 간의 충돌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 정교의 총주교를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죠. 총주교를 술탄이 교체하는 일에 그리스 정교 보호자인 러시아가 민감했던 것이죠. 즉 그리스 정교의 총주교인데 이슬람이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정교회의 보호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이 과정에서 나폴레옹의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성지 관할권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한 러시아의 영향력에 도전을 하면서 프랑스의 실주된 모습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의 남진 정책의 소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러시아가 팽창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그걸 저지하려고 하는 유럽 국가들과 충돌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40년대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남하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오토만 제국의 내정에 빈번하게 간섭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의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오스만 제국에 상당히
많이 취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빈 체제 하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그 강대국들이 반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오토만 제국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팽창의 결과로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슬람 지역에 대한 이슬람 제국에 대한 그 슬라브 문명의 어떤 개입들이 이 다른 유럽, 서유럽의 유럽 문명권의 그 국가들에게 위기의식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영국의 책임을 그 논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이 중동 지역 자체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고 의도적으로 이 지역에 개입을 하고 또한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대립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역시 나폴레옹 3세나의 어떤 개입이 문제였다. 이런 것이 우발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반러이사인 콘스탄티노플 영국 대사 스트래퍼드의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 나폴레옹 3세의 경우에는 기존에 그 반프랑스 동맹과 반프랑스 정서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국제 정치 질서를 변혁하려고 했던 그런 그 측면에서 이 성지 관할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를 처음 제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크림 전쟁의 발발의 원인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그 스트래퍼드 같은 경우에도 터키 정부로 하여금 반러 정책을 취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영국 대사가 콘스탄티노플 영국 대사가 반러 인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러시아가 상당히 민감한 정책을 취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에 대한 예방전쟁의 관점에서 많이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유럽 세력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공포로 발발한 것이고 따라서 러시아의 공포가 2월 혁명 이후에 현실적 위험으로 인식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그 저지하려고 하는 그 서유럽 국가들의 어떤 그 견제의 어떤 노력들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세기 초반 이후 나폴레옹 전쟁으로부터 이후에 형성되었던 러시아에 대한 서유럽 국가들의 태도가 크림 전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그런 어떤 봉쇄 정책을 취한 것이죠.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나폴레옹 3세의 경우에는 특히 그 반프랑스적인 정서를 없애기 위해서 영국과 협조를 하고 하는 모습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통해서 영국과 협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 유럽의 국가들이 또 그 걱정을 했던 것은 그러니까 2월 혁명 유럽에서 2월 혁명 이후에 그 유럽 대륙이 어떤 프랑스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경우에 특히 또 과거의 나폴레옹 전쟁 때 모습처럼 러시아의 코자키병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영향이 점점 더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서유럽 국가들의 어떤 모습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많이 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크림 전쟁에 대한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림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는 터키에 대해서 새로운 조약을 요구하면서 터키가 러시아의 보호 밑에 들어가지 않느냐에 대한 서유럽의 우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터키에 대해서 러시아가 많이 내정에 개입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터키가 러시아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서유럽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우려가 되겠죠.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강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그 개입을 하면서 러시아가 일정한 팽창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 열강들의 어떤 대응을 야기했다 뭐 이런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나폴레옹 3세의 역할들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려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커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폴레옹 3세의 입장에서는 영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었던 모습이고 특히 영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생각과 전략적인 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반프랑스 경향을 종식시키고 프랑스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했던
어떤 그런 그 외교 정책, 프랑스 외교 정책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프로이센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적어서 중립적인 모습을 차지하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프로이센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독일 지역에 대한 통일을 위해서 이제 사실은 관세 동맹을 통해서 이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 있고 크림반도나 이런 그 지역에 대해서 동쪽 지역에 대한 그런 영향 이해관계가 크지 않아서 중립적인 역할을 취하고 있었는데 반면에 오스트리아는 상당히 큰 어떤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토만 제국의 현상 유지를 고수하면서 기존의 오스트리아의 영향력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모습이죠. 특히 이탈리아와 독일 연방에서 우월한 지위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이 혼란스러워지면 기존의 오스트리아의 어떤 세력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이후의 역사의 흐름은 오스트리아가 원했던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는 않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 이탈리아도 통일이 되고 독일도 통일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오스트리아의 영향력이 점차 줄고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발칸반도 지역 자체가 오스트리아의 영향권인데 크림 전쟁을 통해서 이것이 확산이 되면 발칸반도로 이것이 옮겨오면서 그 발칸반도 주 전장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전쟁 피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오스트리아는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발칸의 민족주의가 부흥하면 특히 2월 혁명 이후에 이러한 그 모습들이 만약에 확산이 되고 나면 이 오스트리아는 큰 제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다민족 국가인 오스트리아에게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는 영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죠. 가능하면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러시아와 이해관계를 함께 할 수도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지만 오스트리아는 결국 서유럽 국가로서 서유럽 강대국으로서 서방 세력을 택했던 것이고 따라서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발칸반도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와의 이런 악연과 이해관계 충돌은 19세기 내내 지속이 되고 이것이 결국 1차 대전까지 가는 것입니다. 1차 대전 시기에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그런 황태자가 세르비아의 민족주의 운동가에게 암살당하면서 오스트리아와 그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발칸반도의 모습들이 이 1850년대 크림 전쟁에서도 나타나고 여기서도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사이에 어떤 민감한 모습들이 잘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 전쟁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결국 러시아가 패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패배를 해서 약속을 한 게 흑해 비무장을 약속을 한 것이죠. 크림반도는 흑해의 북쪽에 이제 삐져나온 그런 반도인데 흑해를 비무장하게 되면 러시아가 이후에 그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그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있고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러시아의 최대의 목표가 흑해 비무장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이건 1870년도에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 이후에 폐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됐던 것이죠. 여하튼 러시아는 한 발 뒤로 물러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림 전쟁의 가장 커다란 그 결과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터키의 영토 보전과 독립을 유럽 강국들이 보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강국들이 터키를 도와주면서 러시아와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터키가 더 이상 취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오토만 제국, 터키가 중심이 된 오토만 제국은 유럽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터키가 지속적으로 이제 유럽의 질서에 편입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터키 역시 유럽과 어떤 아시아를 잇는 중간적인 위치에서 상당히 그 유럽의 어떤 질서에 편입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고 그것은 현대 국제 질서에서도 터키가 유럽 연합에 참여하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했던 것에서부터 또 잘 나타나고 있죠.
그 크림 전쟁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은 유럽 열강들이 1815년 이후에 최초로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폴레옹 전쟁에서 유럽 열강들이 서로 세력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프랑스가 그 패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럽에서의 시도에 대해서 유럽의 다른 나머지 그 강국들이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것이죠. 그 이후에 빈 체제 하에서 유럽 강대국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던 것이 뭐 없었죠, 사실. 그리고 그 내부적인 어떤 그 민족주의적인 운동이나 내부적인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이 밖에 없었는데, 즉 한 40년 정도 만에 35년, 40년 거의 40년 정도 기간 동안 이런 전쟁이 없다가 유럽의 열강들이 최초로 전쟁에 참여를 했죠. 하지만 이 전쟁은 기존의 나폴레옹 전쟁이나 이후에 발생하는 그 뭡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같은 어떤 그 패권 전쟁이나 세력 전쟁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즉 강대국들이 어떤 지역을 제패하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유럽의 강대국들이 참여했지만 기존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전쟁, 러시아를 견제를 하면서 기존의 빈 체제를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빈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전 전쟁과 그 나폴레옹 전쟁이나 이후의 1차 대전과는 성격상 차이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이탈리아의 통일전쟁이나 독일의 통일전쟁이 또 발생을 하는데 거기서도 강대국들끼리 싸우죠. 독일 전쟁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와도 전쟁을 하고 또 프랑스와도 전쟁을 하게 되죠. 강대국끼리 전쟁을 하지만 그건 통일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쟁인데 이제 그것과는 좀 구별되는 전쟁이죠. 기존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전통적인 차원에서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전에 그 나폴레옹 전쟁과는 구별되는 세력 유지 전쟁, 이제 패권 전쟁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서로가 서로를 뭐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죠. 아까 흑해의 비무장을 이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존의 러시아의 팽창이 저지되었으니까 또 그런 측면들이 있죠. 기존의 빈 체제 유지에 참여를 하기는 하지만 러시아는 자꾸 불만이 쌓이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크림 전쟁 이후에 러시아는 현상 변경 국가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유럽 질서에서 러시아 세력을 더 팽창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오스트리아도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당시에 그 러시아와 영국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했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을 하는 것 자체가 오스트리아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결국 서방 세계국과 손을 잡았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러시아와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그 외교적으로 상당히 고립이 되었고 또 이것이 1차 세계대전까지 가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적대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상당 부분 후퇴하게 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 내에서의 일정한 세력 균형을 다시 유지하게 하고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면서 영국은 해외로 팽창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은 이 시기 이미 그 해외로 많이 팽창을 했었죠. 이미 그 아편 전쟁으로 그 중국이나 동북아를 침탈한 것이 벌써 1840년 도니까 그 이후의 시기이고 2차 아편 전쟁이 진행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상당히 영국은 유럽 내에서의 안정을 통해서 해외를 팽창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죠. 프로이센도 어부지를 얻었습니다. 러시아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통일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던 거죠. 러시아가 상당히 강했으면 중부 유럽에서 독일이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상당히 많은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크림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고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게 됐고 이를 통해서 독일이 통일하고 난 이후에도 러시아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즉 비스마르크의 동맹 체제가 가능했던 이유가 삼재 협상이나 이런 비스마르크의 대러 동맹 체제, 러시아와 동맹을 맺으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그 크림 전쟁에서의 프로이센의 어떤 역할과 중립적인 모습들, 비개입의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비스마르크가 계속해서 반프랑스 동맹을 지속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가능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를 한동안 묶어둘 수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은 1890년대가 되면 이제 조금 달라지죠. 비렐름 2세 시대가 되면 러시아를 적대시하면서 러시아가 프랑스와 연결되는 그 모습인데 이제
비스마르크 시대까지는 역시 프로이센의 이러한 모습들이 그 러시아의 관계가 유지되었는데 이게 크림 전쟁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러시아가 약화됨으로 인해서 유럽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이 또 생길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독일 통일에 대한 를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러시아의 관여가 없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통일 전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시 내용을 여기까지 마치고 3차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